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골목상권, 내 집 앞에 소매상 작은 규모의 가게나 회사를 말합니다. 대기업은 거래량이 많아서 그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골목상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쇼핑하실 때나 어딘가 찾아가실 때 포털 사이트 검색을 이용하시죠? 그 검색 광고가 이제 핵심이 됐는데 광고비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골목 상권이 이런 구조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 이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대응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실태인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관료제도, 공무원제도와 국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예산, 매번 처음 시작 단계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짜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예산의 99%는 그저 해오던 예산, 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오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이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일자리 늘리는데 공무원과 공공부문 마중물이 되겠다는 정부, 그 취지는 좋지만 관료제 폐해를 그대로 두고 괜찮을까요? 예산 모니터링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확인해봅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금융 대응하는 날인데요. 가상화폐 관련 주의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상권 침해하고 있다는 뉴스 요즘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마트들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정해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눈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대형 포털 두 개가 사실상 여러 가지 뉴스 정보, 또 이 상업 정보들, 광고 이런 시장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을 만큼 성장했는데요. 문제는 사이버상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는 좀 힘들다, 이런 실태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연결해서 실태 알아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통 골목상권이라면 집 앞에 슈퍼라든지 집 앞에 작은 가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이버 네. 골목상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인터넷의 발달로 그 소비자 구매 패턴이 그 온오프라인으로 이게 나눠지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얼마 전까지는 그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오프라인 상점과 네. 인터넷 IT 기반으로 영업하는 상점을 그 구분지어서 말했는데요. 네네. 요즘은 그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그렇죠. 또 온라인 상점에서도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경계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다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그 상품 정보를 접하고 구매에 이르는 비중이 상당히 그 커지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환경이 일부 사이버 포털 기업의 독점 체제에서 소상공인들의 비용과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별도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사이버 골목 상권, 온라인 골목 상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지금 동네 병원을 찾으시거나 혹은 동네 꽃집을 찾을 때 아마 주요 포털에서 검색을 하실 건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사업 영역 침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실태가 네.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정확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 대형 포털이 그 중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 중소상공인들의 그 영업 환경에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나 홍보 또는 이제 그 정보의 유통 비용의 어떤 가격 결정과 그 우선 순위가 네. 그 아무런 규제 없이 그 몇몇 독과점 포털 기업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네. 그 무리한 어떤 이용 수수료를 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의 이제 그 광고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네. 기업들의 어떤 이런 재투자나 직원의 복리 이런 데서 쓸 이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개 기업으로 이제 몰리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구매 패턴이나 사용 행태가 이제 인터넷 주요 포털을 검색하거나 그 포털을 이용하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의 문제도 크다. 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포털사에서 정하는 비용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현재 규제 없이 자사의 어떤 그런 내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네. 일련의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 사실 특히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요. 30, 40대들도 포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네. 사회적 메시지도 던지고 뭐 소상공인 보호 이런 얘기들도 종종 그 포털의 뉴스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 이런 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분야도 좀 철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네이버가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뭐 네이버 N샵이라든가 그렇죠. 부동산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철수는 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오프라인 사업처럼 완전히 철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 정보의 유통 경로만 네네. 우회했을 뿐이지 사실 그 정보의 유통 경로의 최상단에는 네이버가 이런 네이버와 같은 포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달라진 바가 없어요. 예. 이런 비즈니스를 사실 이제 그 게이트웨이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골목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지나가면 무조건 어떤 이런 수수료를 내는 그런 어떤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게이트웨이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결국 문을 막고 있으면 도움되는 쪽으로 서로 윈윈해야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네.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도 대형 포털에 광고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특히 꽃집 같은 거 보면 많이 내고 또 이 지역 위치 기반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도 되고 하는데 네. 이 광고비 부담이 많이 되나요? 예. 그 지금 정확하게 네이버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네네. 어느 정도의 그 부담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알 수는 없지만요. 네. 네이버가 올해 아마 한 3조 5천억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가 그렇다고 예. 굉장하네요. 근데 한 80%, 근데 한 80%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 정보라든가 또 네. 위치 기반, 그 다음에 조그만한 어떤 이런 그 검색 광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이라는 게 그 3조 5천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사업을 해도 광고비를 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서 네. 이게 정확한 사실 실태 파악부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된다. 뭐 지금 네이버를 예로 드셨지만 네이버 또 카카오 다음 여러 가지 주요 포털이 다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대표적으로 네. 네이버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네. 흔히 파워링크라는 거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네네네. 저녁에 오랜만에 꽃을 사가 볼까 하다가 꽃집 검색하면 말 그대로 파워링크. 그러니까 가장 네. 검색어 상위에 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냥 검색 기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광고랑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싼가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찰 방식이어서요. 네네. 그 검색어가 얼마만큼 인기 검색어냐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이 결정되고요. 입찰로 결정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는 몇십 원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번 그냥 영업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클릭만 해도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문제죠. 그냥 그 검색어 상위 파워링크에 말 그대로 업체가 올라갔는데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클릭만 해도 수수료를 예. 뭐 아주 그런 많게는 몇만 원씩.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한정된 어떤 인터넷이나 모바일 공간에 여러 이제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첫 페이지의 그 상단을 사수하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 2등 업체의 쏠림이 있고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네. 아까 그 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포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광고에 1단에 있으면 1위가 되면 상당히 그 업체가 어떤 검증된 업체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네, 공신력까지 그러다 얻게 보니까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좀 그런 어떤 과당 경쟁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게 입찰 방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르는 게 값이 될 텐데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실 무리를 해서라도 이 네. 파워링크 광고를 가지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광고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걸 보니까 요즘 이제 이 비용이 좀 거대하고 이런 경쟁이 있다 보니까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네. 뭐 어떤 사례입니까? 브로커는 사실 이제 그 광고 대행사인데. 네. 그거는 왜 과거부터 뭐 정상적일 수도 있고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에서 네네. 존재를 해왔는데. 네. 저희가 우려하는 그 브로커는. 네네.
좀 광고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상단에 있는 광고를 싹쓸이를 해서 독점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그 업체들이 그 광고에 끼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광고 부담을 진 업체는 네. 어떤 영업을 해야 되는 업체를 하청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네. 이 업체가 이제 그 광고만 따서 일을 하청에다가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광고비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청업체한테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네. 그 수수료가 그대로 어떤 뭐 안 좋은 방법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결국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지금 질서도 없고 네. 어떤 기준도 없고 아주 그냥 뜨거운 경쟁 상태에 비용 부담만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네. 소비자들로 부담이 옮겨갈 것 같거든요. 그 네, 가격에 맞습니다. 지금 많이 그 피해가 네. 뭐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 피해들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네. 그 과다한 어떤 수수료에 인해서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돼서 안 좋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컴퓨터 수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네네. 고장나지 않았는데 고장나게 해서 그 비용을 어떤 발생시키다거나 네. 아니면 쇼핑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유인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없는 가격을 만들어내거나 네.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빼고 기입을 해서 나중에 세금 분쟁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네, 참 결과적으로 뭐 업체들도 무조건 손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일단 뭐 대형 포털들 앞서 이미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중소기업 상생 이런 것들 사실 이 얘기 많이 하면서 좀 활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와 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뭐 많이 접해 보기도 하고요. 네네. 분석도 해봤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공인이나 어떤 소규모 창업자를 위해서 돕는 프로젝트들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명분이고요. 네. 그 내면을 보면 포털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소자본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창작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해주고 네. 결국은 그게 그 포털 사업자들의 어떤 내부 자원이 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 전략적 지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네. 순수한 의도에서 그 사람을 돕는 물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창작자들도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페이지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죠. 예, 이렇게 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파워링크라든지 광고 영업에서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에 대한 광고비 현실화 요구, 이건 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없다라는 지적, 이 부분은 좀 귀 기울여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국회에서 일단 대안으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확한 네. 법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일단 광고비 현실화라든지 여러 제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규제가 네.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대안이 될까요? 일단 그 현재 포털이라든가 뭐 온라인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데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이용해서 이제 불공정하지 못하도록 어떤 검색 원칙에 대한 어떤 공정성 확보가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제 인터넷 산업 환경이 좀 더, 네. 뭐, 이렇게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성장의 발판으로 어떤, 네. 만들어지는 어떤 현실이 됐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아직도 꽃을 사건 병원에 가건 무엇을 이용하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듣고 나면 좀 남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좀 소비자들의 생각도 조금 변화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에게도 네.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소상공인 대표로서. 예. 그 과거에는 사실 그 온라인 상권이 들어서기 전에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그 상점들이 상품을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네. 질을 높이는 데 경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단순하게 이제 가격 비교라든가 아니면 정보에서 노출된 어떤 이런 그 페이퍼로만 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업체의 정말 순수성이라든가 우수성을 판단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그 가격, 착한 가격만 요청하지 마시고 네.
착한 소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업체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보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네. 구매를 하시는 부분이 나라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생에 대한 고민 좀 같이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이슈들 생각해보고 또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골목상권 이 네 글자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생활용품 또 일상적인 잡화, 식사 준비에 필요한 간단한 장보기 이런 것들을 하는 상점이 바로 골목상권이죠.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이제는 이 골목상권에서 역시도 온라인 검색이라던가 대형 포털이었던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비라든지 대형 포털을 이용하는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비싸고요. 그 피해와 부담은 소상공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밀려온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서민 경제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대기업의 경제도 건강해야 됩니다. 골목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엔 커다란 길과 대문도 있을 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골목상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목상권 더 보호해야 될까요? 또 아니면 골목상권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8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2대1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가 나왔는데요. 흑자폭이 줄어든다 이런 추세라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니까 5월 경상수지는 5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벌써 63개월 연속 흑자니까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도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4월과 비교해보면 4월에는 38억 9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 작년 5월과 비교해보면 43%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네.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게 가장 컸는데요. 작년 5월에 108억 달러가 넘었는데 지난달에는 88억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이게 5월에 유가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입을 해도 지불하는 달러가 늘었고요. 또 설비 투자 늘면서 이 갖춰야 될 설비에 필요한 이 기계류 수입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보면 수출은 46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2% 늘었고 수입은 480억 6천만 달러로 20.1%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든지 상황도 연결돼 있을 텐데 여행 수지 적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드 때문인가요? 네, 이 경상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16억 9천만 달러였는데요. 작년 5월에 10억 7천만 달러 적자였던 것에 비하면 적자폭이 커진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행 수지 적자가 13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2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보면 한 5배 넘게 늘었는데요. 네. 이 매년 5월만 놓고 봤을 때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거고요. 월별로 보면 지난 2015년 7월 그때 이제 메르스가 굉장히 확산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 인산 인해일 정도로 이제 해외에 나간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나가서 쓴 돈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네. 5월 한 달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5만 3천 명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64%나 줄어든 겁니다. 예, 불황형 흑자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양한 방식의 이 흑자에 대한 고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도로 보는 부자 지도, 부자의 분포라고 해야 될까요? 부천 지도가 나왔네요.
네, 이 부동산 114라는 곳에서 이제 오늘 수도권 지역별 부촌 지도라는 자료를 냈는데, 네. 집값 어디가 높나, 뭐 이걸 기준으로 부촌을 따져본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역시 강남구가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9,111만 원으로 조사가 돼서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촌 2위는 서초구인데요. 뭐 평균 12억 9,008만 원이었습니다. 네. 뭐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이 강남구에 보면 이제 압구정동,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같은 이제 대표적인 부자 동네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타워 팰리스라는 그렇죠. 이런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면서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고요. 대치동은 뭐 강남 8합군의 대표 지역이죠. 그리고 개포동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서 뭐 투자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가 2001년부터 한 1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켰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 서초구한테 1위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서초구에 반포자이가 2008년에 입주를 했고 뭐 그 뒤로 뭐 레미안 반포 퍼스티지, 뭐 반포 리체, 반포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가 이제 잇따라 입주하면서 이제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부촌으로 부상했는데요. 그 같은 기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하락했거든요. 네.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면서 2015년에 강남이 다시 1위를 회복한 겁니다. 경기도를 보면 과천이 1위였고요. 성남이 2위였습니다. 2001년부터 경기도 부천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6위로 떨어졌는데요. 네. 하남이 지금 미사지구, 뭐 위례 신도시 입주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3위를 차지했고요. 최근에 청약 조정 지역에 새로 포함이 됐죠. 네. 광명이 이제 그 뒤를 이었고 안양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제가 살았던 곳, 살고 있는 곳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자, 처음 사서 보험 들 때 보험료 부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운전 경력별로도 보험료를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이 뭐 정기적으로 내는 금융 꿀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팁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운전 경력 인정을 신청해서 요금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거나 네. 뭐 관공서 법인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택시, 뭐 버스, 화물차 뭐 이런 공제조합에 가입했던 경우 그리고 또 가족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됐거나 이러면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네. 운전 경력을 만약에 3년으로 인정을 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36.8%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네요. 그렇죠. 네. 특히 군 운전병 복무 경력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자 중에서 이 군 운전병 복무 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보니까 네. 약 4만 3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전 경력이 2개 이상이면 합산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7개월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8개월 정도 일했다. 그럼 이제 합해서 1년 3개월 정도를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나오신 분들, 애청자분들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모바일 쇼핑 시대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바일 온라인 사이버 골목 상권 이야기도 했는데 거래 계속 사상 최대라고 하던데요.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5월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3조 2,50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38% 늘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워낙에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 부모님, 선생님 이런 선물 사느라고 온라인 쇼핑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따져보면 이제 상품별로 보면 22개 상품군 중에서 조금 엇갈립니다. 가전, 전자, 통신기기 거래액은 46%나 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음식료품이라든가 생활, 자동차 용품도 늘었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이른도에 찾아온 데다가 미세먼지 5월 초에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냉방기기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판매 굉장히 늘었고요. 반면에 아동 유아용품은 2% 줄었고 소프트웨어 거래액도 13% 감소했습니다. 아동 유아용품 보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기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해 보면 9세 이하 인구가 1.5% 감소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보면 우리 요즘 뭐 CD나 DVD 같은 이런 실물 사서 듣고 보고 이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네네. 대부분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뭐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뭔가요? 여행 수지 적자 22개월 만에 최대 읽어줄 수 있을 텐데요. 네. 요즘 이제 명동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 사드 보복 이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드 보복을 만약에 잘 넘긴다고 해도 이런 이제 외교 관계에 따른 뭐 상황 여기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런 사태를 계기로 관광객 다변화 뭐 반드시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 계속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들을 만들어내고 또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공무원과 공공분야 일자리 자체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자리 마중물 정책에서 나라 살림과 공무원 일자리 문제, 바로 관료제도의 폐해를 개선하지 않고서 추진된다면 또 똑같이 이 거대해진 관료제도의 어떤 불편함들 혹은 불합리함들이 그대로 살아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시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뭐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뭐 굉장히 해마다 나온 얘기,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든가 이제 안정되지 못한 직장들을 좀 안정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자리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늘어나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비판하는 곳에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일자리의 성격,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이 지금 33개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서 하는 일 얘기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죽하면 청년들은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네. 말씀하셨던 이 일자리 아닌 공공부문 공무원의 일자리 말고 그들의 일, 즉 네. 관료 제도가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형태나 구조도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 변하고 있는 데가 공공부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늘어난 일자리, 저는 정부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커질 필요는 있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네. 커져야 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네. 이 복지라든가 커져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네네.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분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 부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네. 선거 때라면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일부러 할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네네. 혹시 그런 계획이 아예 없거나, 네. 아니면 모르거나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예로 가야 될 텐데 이 예산 신규 편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전에 없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017년 경우에는 1.7%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예산이 매년 이제 많이 액수론 증가를 좀 해요. 네네. 아무리 세금을 적게 걷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많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올라가는데. 네. 문제는 그 예산, 올해 2017년 400조거든요. 네. 400조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네. 예산은 1.7%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도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근데 문제는 98.3%. 네. 는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기존 사업을 쭉 계속 이어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 99% 가까이는 1% 좀 넘는 거는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일 이렇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미국을 분석을 했더니 그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이 변화가 없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새로운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던 걸 계속하는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맨날 제로베이스 검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다시 봐라 이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 1.7%처럼 제로베이스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의 그런 보수적인 관료 분위기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 그 얘기했던 키가 얘기했던 그 미국의 사례는 키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점증주의라고 용어를 썼거든요. 20%요. 우리는 1.7%인데 거기는 20%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5%나 10%만 변화해도 아마 관료들이 바라볼 때는 거의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400조 원의 한 해 국가 살림살이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분야, 새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과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지 전체의 덩치를 계속 유지한다의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국에서 이제 파킨슨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영국 해군이 이제 1차 대전도 끝나고 한 14년에서 28년까지 한 14년 지났을 때 영국 해군이 거의 한 반쯤 가깝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해군성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거의 한 70% 가깝게 늘었어요. 제가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그로부터 또 30년이 흐른 후에는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해군은 또 반으로 줄고 그런 것들의 사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1차 대전 전에 되게 많았겠죠.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그 14년하고 57년 약 67년이나 비교를 했더니 50년쯤 후를 비교를 했더니 식민지 거의 없어졌는데 해군성 식민지성이 공무원 5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식민지성이라는 영국의 부처의 공무원 수는 식민지는 전혀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늘기도 하지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들에 따라서. 그렇죠.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없어졌으면 그 일도 찍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해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농림부 같은 경우에. 농림부요. 그 85년과 95년 약 10년을 비교했더니 농민이 한 반 정도 줄었어요. 농민의 숫자가 반 줄었다. 근데 그 농업 공무원은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이게 95년 통계인데 그 농민 20명당 공무원 1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벌써 또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농민의 수는 그때보다 지금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런 보고서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늘어야 되는 것만 늘은 게 아니고 늘릴 때 보면 줄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그 정부나 국회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앞서 질문에서 젊은이들이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장 무책임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물론 이 일자리 수가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만 앞서 소장님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좀 보도블록 겨울마다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 깎이려고 멀쩡한 거 갈아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관료제도의 특성은 꼭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특성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벌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몸집 키우고 계열사 늘리고 막. 근데 이제 그것을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시장 원리대로 가가지고
안 되는 곳을 망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네네. 근데 공무부는 그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부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니터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보이지 않고 저희 가려졌을 때는 네. 관련자는 본능적으로 늘립니다. 이분들 꼭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습성이군요, 그 조직에. 네, 선해지길 기대한다거나 뭐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혁신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네. 혁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정창수 소장께서 이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사실 기여한 바가 꽤 있으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99% 가까운 예산이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다. 물론 그런 성격의 일도 있겠지만 이건 좀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건 공무원의 숫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한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료제도의 어떤 문제점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인 느낌에. 저는 시대에 맞춰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춰가라. 네. 그 공무원 부분이 뭐 시대를 앞서갈 필요는 없고요. 네네. 시대에 맞춰만 가고 또 그 요구에 따라서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판단을 그 공무원들이 그것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줄일 일은 없잖아요. 네네. 자기 먹고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석탄이 필요 없는데. 네. 석탄 거의 쓰지 않는데 석탄 공무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어찌됐든 석탄을 쓰게끔 만들게 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농업도 마찬가지고 SOC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볼 때는 관리는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양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네. 그걸 못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는. 네. 그러면 누군가 줄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네. 좀 정치인들은 작은 것만 바라보고 못하고 네네. 국민들은 바쁘셔서 관심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계속 관료들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그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될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맞물려서 좀 리모델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정부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나쁜 보이스피싱 범인들 잡고 또 여러 가지 유사 수신, 대포통장 이런 불법 금융 같이 함께 수사대가 돼서 잡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수사해주는 수사대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가장 앞서서 도와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종천입니다. 예, 요즘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노다지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블록체인 기반이다 이런 말 자체도 어려운데 가상화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증표로서 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네. 따라서 그 청취자님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이야기 듣는 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프코인 등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네. 전 세계에 한 700에서 800종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또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혹은 국가가 운영하는 조폐공사가 이렇게 뭐랄까요 규격화된 화폐를 발행하는데 예. 이건 국가가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통화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가상화폐 취급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국가 혹은 공적기관에서 보호할 수 없는 뭐랄까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 가치로는 선진국들이 인정해주고도 있지만 국가가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 발생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개인이 다 피해를 입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상품과 화폐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상품과 화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요. 해킹 사례도 있고 뭐 사기 사례도 있는데 특히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사례는 네. 비트코인 관련 사건이 일단 가장 많겠네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그
그 가상화폐 해킹 사례는 거래소를 이제 해킹한 경우인데. 아, 거래소 자체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그 거래소인 마운티 콕스사는 14년도에 해킹을 당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 소유 비트코인 75만 비트코인과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들을 그 탈취당해서 결국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야피존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탈취당해서 한 55억 원의 손실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개인 정보를 해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네. 해커들은 올 6월 그 빗썸 직원을 사칭해서 컴퓨터에서 3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탈취하였습니다. 아, 네. 실물이 없는 가상 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는 가상 통화 취급 시 가상 통화 취급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가상 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개인 간의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도 아닌 돈도 아닌 어중간한 성격인데 이렇게 해킹당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가 막연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좀 가짜 가상화폐들 이를테면 전혀 이 지금 가상화폐의 어떤 메커니즘에 활용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우리원에서 가상화폐를 가정한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이 총 44건으로 1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183% 증가하였습니다. 네. 유사수신 업체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고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호도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참, 이런 유사수신이 정말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뭐랄까요 돈장사 같은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가짜 가상화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비교하며 가짜 가상화폐도 곧 수백 배, 수천 배 오른다고 선전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가짜 가상화폐는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주체 측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가격 인상만 있고 인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즉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네네. 셋째는 대부분이 투자자 유치를 불법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모집인에게 투자 유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넷째, 가상화폐는 실제 재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화폐로서의 교환 가치가 없습니다. 네. 다섯째, 가짜 가상화폐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매하려고 해도 통용되는 거래소 시장이 없어 환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네. 자, 고수익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수익은 미끼고요. 원금 보장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같은 형식, 유치금도 있다고 하고요. 화폐로서 교환 가치 없고 급할 때 돈으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금감원 133이나 경찰청 112에 이런 경우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였겠습니다. 네, 오늘 골목상권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스노우파크 티켓 받았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라고 보내주신 7292님 반갑고요. 3193님은 미스터피자 사건도 그렇고요. 프랜차이즈 보면 정말 이 소상공인분들 좀 도움되는 그런 일들, 대기업들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4569님, 사회 구조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한데요. 개혁으로 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이 찜통입니다. 물놀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절절한 마음 전해졌습니다. 9278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 갈아버리는데 외국 경우에는 오래 가도록 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예, 앞서 저희가 관료제도 문제 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라는 건 세금 내시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바꿔야 되겠죠.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 했습니다. 4569님 직장이 찜통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